예술은 과학이다. 천재적인 예술가이면서 르네상스 시대의 미술을 완성시킨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예술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예술과 과학이 만나면서 인간의 감성에서 출발하는 예술과 그리고 인간의 이성에서 출발하는 과학에 대한 정의가 새롭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날의 디지털과 그리고 문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특별하게 여겨지지만 이것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변화해 오면서 오늘날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TV평생대학 이번 주에는 디지털 시대의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과학과 예술이 만나서 오늘날에는 어떠한 문화적 현상을 낳았는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과학자이시면서 문화 콘텐츠 산업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신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의 원광현 원장 모시고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네, 보통 과학과 예술 사실 따로따로 놓고 본다면 상당히 어렵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 과학과 예술이 어떻게 융합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과학과 예술은 오늘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은 항상 상관관계를 가지고 발전해 왔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오늘날의 시대는 문화 콘텐츠로서 또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이 이제 융합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요. 이제 아마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왜 융합이 필요한지 또 융합이 발생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융합을 시키는 분들이라고 표현하자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런 분들을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디지털 과학이야말로 정말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화하는데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걸 또 어떻게 따라가야 될까요? 사실 디지털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그에 대해서 명확한 답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술 발전이 계속 가속화되지 않습니까? 가속화되면 될수록 또 세대 간의 단절도 그만큼 깊어지고. 그렇죠. 또, 연령이 많으신 분들은 또 최신의 기술을 습득해서 그것을 또 우리 일상생활에 응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면은 스마트폰이 그렇죠. 아마 그 스마트폰 50세 넘은 분들에게 아마 드려도 아마 거기에 반도 활용을 못 하시는 상황일 겁니다. 결국은 그 장벽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커다란 문제인데 그것은 결국은 끊임없는 또 자기 개발과 또 교육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의미에서도 오늘 같은 그런 평생대학의 또 이런 프로그램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저희가 이번 주에는 이렇게 디지털 시대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을 했는데 이렇게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조금 더 근본적으로 다가서는 시간이 어쩌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이 시간 과학과 예술의 융합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함께 해보시죠. 네. 그럼 오늘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우리 지난 한 2500년 동안 과학이 발전하고 또 예술이 변화한 거 보니까 어쨌든 어떤 때는 예술이 과학에 영향을 주는 때도 있었고 또 과학이 또 예술에 영향을 주는 때도 있었고요. 또 재미있는 거는 양쪽 다 아무런 정보 교류나 만남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비슷한 사조나 또 비슷한 가치관이나 비슷한 또 발전이 또 예술에서 또 과학에서 또 동시에 나타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 이제 핵심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예술의 발전에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 하나가 선형 원근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과 또 그림을 그리는 대상이 구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필요한 것을 그리면 됐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선형 원근법이라고 하는, 사실 수학적으로 보면 상당히 어려운 개념인데, 이것이 처음 나왔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관찰자와 그리려고 하는 대상과 이제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점에서 이 대상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죠. 여기 그 그림을 보시면, 이것은 17세기에 그 베르메르라고 하는 그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만약에 이 화가가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만약에 이 그림을 그렸으면은, 저기 보이는 어떤 그 의자도 안 보였을 수도 있죠. 그렇죠? 만약에 오른쪽으로 조금 더 방향을 틀어서 봤으면은 보이지 않을 겁니다. 또 만약에 왼쪽으로 조금 더 방향을 틀었으면은 또 그 뒤에 서 있는 남자가 조금 더 많이 보였겠죠. 또 그리고 앞에 놓여 있는 첼로도 또 더 많이 보였을 겁니다. 이렇게 이 선형 원근법은 관찰자와 또 대상과 완벽하게 갈라놨어요. 근데 그와 비슷한 일이 또 과학에서도 또 벌어집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코페르니쿠스 다 아시죠? 네, 이분은 이제 지동설을 또 만든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주의 중심이 지구가 아니고 이제 태양이다. 즉 모든 우리 행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 하는 것 얘기를 하신 분인데 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의 과학은 관찰자와 대상과 그냥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중심에서 우주를 바라보고 그것을 이론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우주를 바라보는 것이 또 옆 사람이 우주를 바라보는 것과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원근법과 마찬가지로 시점을 지구가 아니고 만약에 그 관찰자가 만약에 태양으로 옮겨가지고 우주를 바라보면은 어떨 것인가를 생각했죠. 그러다 보니까 우주를 지구에서 바라보면은 굉장히 별의 운동이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시점을 지구가 아니고 태양으로 옮겨서 우주를 바라보면 굉장히 깨끗하게 모든 것이 아주 그냥 정교하게 아름답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코페르니쿠스가 종교 재판을 피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구가 우주의 중심인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태양을 중심으로 천체가 운행한다고 하면은 아주 깨끗하게 이론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코페르니쿠스의 발견이었고, 보면은 이 두 개가 이제 같이 가는 걸 알 수 있죠. 1900년대 들어와가지고 아인슈타인도 남들 다 이해 못하는 상대성 이론을 이제 발표하잖아요. 저도 이제 물리학 했습니다만은 사실 그 핵심 내용은 모릅니다. 사실 아마